안녕하세요. 벌써 글쓰기 과정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까지 이야기를 더 풀어내겠지만 부족한 제가 선생님께 어떤 도움을 드렸을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하면서 정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을 이 연수가 저에게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껏 아이들의 원격 수업을 위해 많은 수업 자료들을 만들었지만 이번 연수처럼 이렇게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해서 또는 능력이 모자라서 그랬다면 스스로 위안이 되겠지만 내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애를 써서 만들고 있는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헤매고 있는 저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배움시 수업은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 산업은 점차 고도화되고 먼 발치를 바라보고 앞서가고 있지만 교육과정은 아직도 여전히 획일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시군교육과정, 학교, 학년, 하급교육과정 이렇게 6단위의 교육과정에 어느 곳 하나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의 생각이 담기는 곳이 없습니다. 교사의 의지만 있다면 또는 민주적인 학교의 논의구조만 갖추어진다면 적어도 학교, 학년, 학급의 교육과정에는 학생들의 생각을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위는 교육이 실제로 펼쳐지는 학급입니다. 그러니 학급 교육과정에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수업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을 겁니다. 배움시 수업은 그렇게 교육과정을 살아나게 합니다. 멈춰 있지 않겠죠. 수시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가능해집니다. 아이들은 무한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획일적 교육과정은 그런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멈추게 합니다. 배움시 수업은 배우려는 학습자의 마음과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들의 마음에 담긴 속살입니다. 아이들의 무한한 호기심에 답을 줄 수 있는 수업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배움시 수업은 원작품 읽기 활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원작품 읽기 활동과 그 결을 같이 합니다. 국어 교과, 독서 단원에 멈춰 있지 않고 모든 교과를 아우를 수 있겠죠. 수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꾸려왔습니다. 학년 초, 학기 초면 언제나 아이들과 교과서를 모두 펴놓고 한 해 동안,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울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실에서 말의 사용에 대한 빗장이 풀리면 온갖 말들이 모입니다. 그것을 영역별, 주제별로 모아서 엮게 되면 사진에서처럼 그럴듯한 교육과정 길잡이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했으니 필요에 따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배움시 길잡이는 학급 교육과정이 됩니다.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할 수는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질문, 왜 하는지.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움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보여드릴 사례들은 주로 실과 교과입니다. 아이들과 목공 작업을 같이 하고 음식 만들기 수업으로 김장 담그기를 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크게 쓸모가 없는 작은 소품 만들기를 하진 않고 원목도마와 나무 샤프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밖에는 평상, 책상, 벤치 만들기도 해보았죠. 교실의 더러운 벽을 따뜻하고 깔끔하게 나무벽으로 꾸며보기도 했습니다. 김장 담그기는 배추에 소금을 뿌리고 절여서
양념을 직접 만들고 무치고 수육도 삶아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죠. 실과 교과서라고는 하지만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큰 틀에서 교과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활동으로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학교에 왜 오는 거니? 질문이 참 요상합니다. 대개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는 어린이, 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학교에 온 아이들은 우리는 학생이라고 부르죠. 학생은 모름지기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움이 가지는 많은 뜻이 있겠지만 첫째로는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로는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지요. 그 밖에도 여러 뜻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질문에서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러 오죠. 수업 들으러 와요. 꼭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맞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 수업을 듣는 곳입니다. 아이들에게 과연 그럴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다시 묻습니다. 공부만 하는 거야? 수업만 듣고 가니? 그때부터 아이들의 대답은 공부하는 수업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애들이랑 놀려고 와요. 심심하잖아요. 친구들이 많잖아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려고요. 정말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공부만 하려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업만 듣고 가는 학교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위의 대답을 하나씩 곱씹어보면 관계, 만남, 나눔이 보입니다. 관계도 만남도 나눔도 하나로 이어지지요. 바로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야기가 살아있는 아이들은 친구가 많습니다. 그러니 말이 없는 아이는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겠죠. 그렇다고 말이 많은 아이가 꼭 친구가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저 말이 많은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좁은 교실 공간에 아이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이야기를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듣고만 있기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야기란 모름지기 드나들어야 합니다. 말을 꺼내야 할 때도 있지만 들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 이야기를 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제야 이야기가 살아나지요. 비로소 아이들은 하루를 잘 살았다 여기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란 곧 삶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블랙홀처럼 인간의 모든 삶이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졌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 있으면 방학만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길게는 5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강제로 방학을 맞았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교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집에서 가르침과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부가 궁금하니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보내고 SNS로 어찌 지내는지 물어도 봅니다. 그러다가 아이들 이야기가 듣고 싶어 화상 프로그램으로 반 아이들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뜬금없는 물음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궁금하지 않니? 학교에 오고 싶지는 않니?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니? 심심하진 않아? 마음껏 떠들고 싶진 않니? 여지없이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집 밖에서 마음대로 놀고 싶어요. 운동장에서 체육하고 싶어요. 축구도 하고요. 종일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싶어요.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학만 기다리던 아이들이 당장이라도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 아이들이랑 실컷 수다를 떨고 싶다고 말이죠. 6월이 되어서야 아이들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해보고 싶어 하던 일들은 어느 것 하나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 멀찍이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마음대로 놀 수도, 친구들이랑 터놓고 수다를 떨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야기를 마음껏 해보고 싶어도 마음뿐입니다. 안타깝고 속상하죠. 학교에 격일로 오기도 하고 격주로 오기도 합니다. 그마저도 수도권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오기도 합니다. 저마다 다릅니다. 이야기를 마음껏 하기도 힘들 뿐더러 할 수 있는 시간도 모자랍니다. 시간을 내어줘야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학교는 오고 싶은 곳일까요? 만약 교실에 앉아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로 선생님의 이야기만 듣고 있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학교에 와봐도 별것 없겠죠. 그마저 그 길던 중간놀이 시간도, 점심밥을 먹고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던 운동장도, 선생님 눈치 볼세라 정신없이 떠들던 수업 시간도, 이제는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군요. 학교는 그저 오라고 하니 가야 하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곳이 되고 말겠죠. 그러니 시간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을 돌아봅니다. 이미 3월이 오기 전 아이들에게 읽을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책임책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원작품 읽기 활동, 독서 단원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월부터 6학년 동학년 선생님들과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몇 권의 책이 이야기되었고 1학기에는 이현 작가의 푸른 사자 와니니를 읽기로 했습니다. 3월 개학 준비가 한창이었지만 세상은 코로나로 등교 개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개학이 여러 번 연기가 되었고 급기야는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좋아지겠거니 했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4월 온라인 개학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독서 활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바쁘고 아이들 수업 피드백은 근무 시간조차도 의미가 없어졌을 정도로 하루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돌아왔을 때 책을 읽고 함께 무엇을 할지 이야기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화상으로 아이들을 만나왔지만 또 마스크에 가려 아이들 눈밖에 볼 수가 없지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돌아온 아이들과 무엇을 해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담긴 이야기를 꺼내어 놓습니다. 책임책 활동을 하자. 이야기를 나누자. 하고 싶은 활동을 찾자고 말이죠. 하고 싶은 활동을 꺼내어 놓는 일은 생각만 해도 신이 납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건 안 돼. 저건 안 돼. 라는 말로 아이들의 마음을 닫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에 오고 싶도록 마음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다지 대단한 활동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마저도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등교하다 보니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몇 차례 되지 않는 등교일에는 이미 짜놓은 수행평가를 보기도 빠듯합니다. 그래도 하자고 한 것이니 어떻게든 해보려 합니다. 다른 해 같으면 학급살이로 하던 것을 올해는 거의 모든 활동을 학년이 함께 마련합니다. 도학년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은 푸른 사자 와니니 워크북 파일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학교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정리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원래 자료는 어디서 받은 자료인 듯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올 때 나누어 주고 한 주 동안 할 양을 정해 주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 아이들은 책을 읽고 스스로 해낸 과제를 선생님께 확인을 받고 수업 때 발표도 합니다. 발표도 조심스러워서 개별 발표를 하지만 요란하게 토론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까요? 푸른 사자 와니니는 베스트셀러 작품이다 보니 여기저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몇 날이 되지 않지만 아이들이 나오는 동안 워크북 활동과 이런저런 활동을 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맛보기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책을 읽고 낭독극을 해보기로 했던 것도 여의치 않아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끝내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온갖 고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라도 좋으니까 책과 눈이 마주치길 고대하며 책장 앞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정호 선생님의 옛 이야기, 세상 이야기입니다. 책을 펼치고 훑어보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톱바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거면 되겠다 하는 어쩌면 참으로 얄팍한 생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순서가 틀린 것 같아 서정호 선생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접니다. 선생님 책으로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영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서정호 선생님은 두말 없이 그러시라고 참으로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고마움을 받으니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제대로 해야겠구나, 열심히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1학기 마무리는 옛 이야기 들려주기, 이야기 듣기, 글쓰기 활동으로 책 읽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서정호 선생님의 책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가운데 모두 15이야기를 영상으로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옛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세상 이야기 풀이글에 제 말을 보태어 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30개의 영상을 만들어 매주 3편씩 한 달 가까이 들려주었습니다. 단지 들려주기만 해서는 안 되는 노릇이니 이야기마다 듣고 생각나는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고민하다가 쌍방향 메모장으로 활용하기 좋은 패들렛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문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글 폼을 쓰다가 패들렛으로 옮겨왔습니다. 패들렛은 그 전에 이미 몇 차례 써보니 아이들이 글 쓰는 것을 실시간으로 곧장 볼 수 있어 무척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글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바로 아이들에게 글쓰기 지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무척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글이 점점 좋아지는 것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글 폼으로 소감문을 받을 때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했었지만 아이들이 글을 쓰는 모습을 보며 바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써주던 것을 저도 욕심이 생겨 소감문 하나하나마다 꼼꼼하게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이야기 마당이 펼쳐지니 정말 기뻤습니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온전히 만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사임의 틀림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교사의 역할이 관계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관계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만날지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영상과 글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든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네, 앞서 들으신 내용들은 아직 등교 방침이 바뀌기 전에 쓴 글이라 현재 등교 방침과는 관계가 없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학교 등교 방침이 바뀌어 이제는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참 다행이죠. 이제는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벌써 토론 수업도 몇 차례 하였고 책을 읽고 무엇을 해보자는 이야기도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원작품 읽기는 2권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쓴 글도 제대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주저리 소식지만 매주 나가고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저와 아이들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져 꽃을 피우게 될지 궁금합니다. 비록 그 결이 조금씩 다를지언정 교실에서 찬란하게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는
이야기가 살아있는 교실을 꿈꿉니다. 언제나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마음속 깊이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남았죠. 선생님들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서정훈 선생님의 옛이야기, 세상이야기, 이야기편과 해설편을 각각 한 편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실지도 모르니까요. 아이들의 소감문을 패들렛 주소로 공개해 놓겠습니다. 옛이야기, 세상이야기. 오늘은 14번째 이야기, 누이방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곳에 오누이가 살았는데 둘 다 천하에 둘도 없는 장사였겠다. 얼마만큼 힘이 세었는고 하니 서말들이 절구통을 한 손으로 던졌다 받고 아름들이 나무를 뿌리째 쑥쑥 뽑았거든. 그만하면 하늘이 낸 영웅 아닌가. 둘의 힘이 어금버금 했지만은 굳이 길고 짧음을 대자면 오라비보다 누이 동생이 나아서 길을 가도 누이가 빨리 가고 짐을 져도 누이가 많이 졌던 것이다. 누이는 그게 미안하고 무안한지라 길을 갈 때는 불어 오라비보다 늦게 가고 짐을 질 때는 불어 오라비보다 힘을 덜 쓰며 오라비가 저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게 그저 삼가고 조심하며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 둘의 나이 15살씩 되었을 때 하루는 벼슬아치가 병사들을 거느리고 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을 하는구나. 한 집의 영웅이 둘이라니 괴이하다. 너희들을 그냥 두면 반드시 역적이 될 것인즉 일찌감치 죽이라는 나라의 영을 받고 왔도다. 오누이가 마음만 먹으면 싸우자 해도 그깟 병사들쯤 한 주먹에 때려 눕힐 것이고 도망을 가자 해도 한달음에 천리를 갈 것이다마는 나라의 영을 받고 온 병사들이 무슨 죄 있으며 또한 그랬다가 뒷일을 어찌 감당할 것이냐. 할 일 없이 땅바닥에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겠다. 나리 부디 살려주오. 우리 남매 죽고 나면 불쌍한 우리 부모 누가 봉양한답니까? 울며 불며 빌었더니 벼슬아치 하는 말이 둘 중 한 목숨이라도 살려면 이렇게 해라. 너희 둘이 힘내기를 하되 하나는 바위로 성을 쌓고 하나는 쇠신을 신고 500리 떨어진 절에 있는 돌종을 치고 오너라. 누구든지 빨리 끝내는 쪽이 이길 것이며 이기는 쪽이 살 것이다. 이러거든. 생각하니 두 목숨 다 죽기보다는 한 목숨이라도 사는 게 나으리라. 오누이가 그 길로 힘내기를 시작하는데 오라비는 쇠신을 신고 돌종을 치러 가고 누이는 마을에 남아 바위성을 쌓았구나. 누이 동생으로 말하자면 딸 자식으로 태어나 눈치 보며 숨죽이고 사느라 지금껏 한 번도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거든. 이제서야 힘을 마음껏 쓰니 신명이 절로 난다. 십리박 바위산을 나는 듯이 달려가서 두 아름 큰 바위를 치마폭에 담쑥 담아 물찬 제비처럼 훨훨 달려오는데 사흘밤 사흘낮을 쉬도 않고 자도 않고 바위를 날라 차곡차곡 쌓아가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해가 솟을 무렵에는 성 모양 다 되었고 빈자리 딱 하나 남았구나. 마지막 바위 하나 치마폭에 담아와서 막 올려놓으려는데 이때 난데없이 늙으신 어머니가 앞을 막아서네. 어머니 여긴 웬일이요? 늙고 약한 몸으로 어찌 여기까지 나왔소? 예야 집채만한 바위로 성 쌓기가 좀 힘들겠느냐. 게다가 사흘 밤낮을 쉬도 자도 않았으니 그 고생은 좀 클 테냐. 내가 너를 생각해서 팥죽을 쏘왔으니 어서 먹고 기운 차려 하던 일을 마저 해라. 팥죽 한 그릇을 내놓기에 손채로 받아 한 숟갈 떠먹으려니 아 불사 솥에서 금방 나온 팥죽이라 뜨겁기가 불과 같다. 후 불어 식힌 뒤에 겨우 한 모금 넘기니 팥죽 한 숟갈 먹는데 해가 한 뼘이나 가는구나.
어머니, 이게 웬일이요? 이 팥죽 뜨겁기가 불에 달군 솥전 같소. 죽은 뜨거워야 맛나는 법이다. 후후 불어 천천히 먹어라. 그제야 누이 정신이 번쩍 드네. 성 샀는 일에 신명을 내느라 다른 생각 못했더니 이제 보니 오라비 목숨이 내 손에 달렸구나. 돌종 치러 간 오라비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 바위 올려놓으면 내기는 그대로 끝날 테고, 내기가 끝나면 이긴 나는 살지만 진 오라비는 어찌 되나. 이 팥죽에 든 건 다른 게 아니라 아들 목숨 살리려는 어머니 마음일세. 알았소, 어머니. 걱정 마오. 이 팥죽 오라비 올 때까지 다 먹지 않을 테요. 누이가 짐짓 맛있는 듯 팥죽을 한 숟갈 한 숟갈 떠 후 불며 천천히 먹는데 가슴은 미어지고 목은 꺽꺽 막히고 눈에서는 눈물이 피오듯 쏟아진다. 에고 서러워라. 딸의 팔자 서러워라. 살아도 죽은 듯이 있어도 없는 듯이 수만 번 크게 모시고 오늘까지 살았더니 이제 오라비 목숨 살리려고 죽는 길을 가는구나. 사람 목숨 다 중하단 말 누가 지어낸 말이더냐. 아들 목숨이 중하지 딸 목숨도 중하던가. 눈물 반 죽 반 섞인 것을 한 입 먹고 울고 두 입 먹고 우느라고 팥죽 한 그릇 다 먹는데 온 하루가 걸렸구나. 어느덧 해가 뉘엿 서산으로 기우는데 이때 저 멀리서 오라비가 쇠신을 신고 절뚝절뚝 마을로 들어선다. 팥죽 그릇 들고선 누이 앞에 다가와 보더니 내가 늦은 줄 알았더니 이것이 웬일이냐? 네 성에 분명 바위 한 개가 모자라니 내가 이긴 게 틀림없지? 하니 누이가 그 말을 기다려 틀림없소. 오라버니가 이기고 내가 졌소. 부디 잘 사시오. 하고는 성큼 방죽으로 걸어가서 강물로 펄쩍 몸을 날렸다네. 그 뒤부터 사람들이 이 방죽을 가리켜 오라비 대신 누이가 죽었다고 누이방죽이라 하였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 네, 오늘 들려준 이야기는 제목이 누이방죽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곳곳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오누이 힘내기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주로 오라버니랑 여동생 또는 누나와 남동생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힘겨루기 방식이 아주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힘내기를 하는 까닭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어느 이야기든지 그 결말은 똑같습니다. 주로 누이가 힘이 더 세고 재주가 더 많지만 끝내 내기에서는 지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옛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옥에도 티가 있듯이 흠집을 잡힐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앞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에서 보면 그 산처녀 이야기가 있었죠. 아비가 처녀를 죽인 줄 알고 자기 딸을 이렇게 총각에게 내어주는 이야기가 있었죠. 여기서도 보면 자기 딸한테 총각에게 시집을 갈 것이냐 물어보지 않은 점이 흠집이었죠. 여러분들이 쓴 소감문에도 그런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이 많은 옛 이야기들이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경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딸을 낳으면 부모가 섭섭해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필요한 미덕으로는 순종과 정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어쩌면 우리나라가 유교 이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은근히 녹아있는
이 성차별 의식을 좀 경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옛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옛 이야기가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자로 잰 듯이 담아낸 것은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라면 그것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옛 이야기 속에 그런 모습이 들어있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잘 가려내야 돼요. 이야기가 차별과 편견을 감싸고 부추기고 있는지, 그리고 드러내놓고 나무라고 있는지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오늘 들려준 이 누이방죽 이야기도 두말할 나위 없이 성차별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이야기는 이 문제를 현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왜 그래야만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찬찬히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어떤 사정 때문에 오누이가 힘내기를 하게 되죠. 이 내기에서 진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서 내기를 강요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권력이죠. 이미 앞에 들려줬던 아기장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식대로라면 힘이 더 세고 재주가 많은 누이가 이겨야지 당연한 결과겠죠. 실제로도 누이는 이기기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 회방꾼이 나타나서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놀랍게도 그 회방꾼은 그 두 남매의 어머니죠.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야기는 결국 피부친 친어머니의 회방으로 목숨을 잃는 딸 자식의 한 억울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딸은 팥죽을 갖다 준 친어머니의 그 속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속마음을 알아차리자 두말 없이 스스로 내기에서 지고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편이 있는데요. 각 이야기 따라서 그러니까 회방꾼인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은 채로 누이 혼자서 오라비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이야기의 비장함으로 따지자면 이 이야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피부친 친어머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거운 차별의 장면 뿐만 아니고 친어머니예요. 아버지도 아니고요. 같은 여자인 어머니가 누이를 버립니다. 비극이죠. 어떤 이야기가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공이 당당히 억압에 맞서서 싸우는 이야기로 그려지고요. 또 하나는 주인공이 이 비극의 엄청난 무게감에 짓눌려서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거나 스스로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의 방식을 택했죠. 이 경우에는 결국 슬픈 결말로 다다르지만 억압에 맞서는 강도로 보면 결코 앞의 것, 맞서 싸우는 것에 뒤지지 않습니다. 이 현실이 어려울 때는 그 모습을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설명보다 치열한 저항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게 현실이 아니고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비극으로 만들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보는 이로 하여금 차별과 편견에 맞서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현실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느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그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누이방죽 이야기를 듣고 왜 누이 동생이 결국 목숨을 버렸어야 했는지 갸우뚱했을 겁니다. 그 갸우뚱하는 왜 그랬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차별과 편견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어요. 사실 학생을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분하는 것조차도 차별일 수 있습니다. 그저 학생일 뿐이거든요. 왜 이 사회가 남자와 여자를 굳이 구분 지으려 하는지,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잃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봄직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한 축에 여성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당당히 그 잘못된 현상에 맞서서 이겨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너와 내가 똑같다라는 생각이 차별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세상. 우리 어른들은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